먹는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산화탄소를 다 먹어보고 없어요. 그래갖고 어쩌냐면 생명 대멸종.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먹을 것을 다 먹어갖고 생명, 그때까지 살던 생명이 싹 죽었어요. 그리고 죽는데 가세를 한 것이 뭐냐면 독극물의 산소가 다 태워버렸어요. 산소는요 지금도 아무거나 만나면 쇳덩어리 만나면 쇳덩어리가 태우고 녹슬는 게 태우는 거예요. 다 산화된다고 하죠. 산화라는 이야기가 산소에 탄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생명이 거기다 죽었어요. 그리고 한 생명이 없는 시기가 몇 억 년이 지났어요 또.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거꾸로 생명체가 태어났는데 뭐 어떤 생명체가 태어났냐면 산소를 사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그동안 계속 유기물을 만들어 왔어요. 탄소를 다 유기물로 변환시켜 왔어요. 얼마큼 없었냐. 지금도 식물들은 먹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 최저 함량의 0.032%, 0.34% 정도 못 먹습니다. 그 이하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 고등식물이 되면서 C4 식물과 C3로 식물로 나눠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걸러먹고 또 걸러먹는 게 C4 식물이에요. 지금 고등생물이 하는 것은 다 C4 식물이고요. 화분가라든가 벼라든가 벽과식물들 이런 거 하등식물이라는데 그것들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못 걸러먹어요. 그래서 자라는 속도도 얘들한테 지는 거고 아주 어시식물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걔네들은 C3 식물이라 C3 식물 풀종류. 여기 우리 나무나 이런 거 C4 식물이라고. 근데 얼마큼이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함량 아는 사람 있어요? 얼마나 있을까요? 이산화탄소 그렇게 나쁜 이산화탄소 0.0035 정확히 하면 0.034 ppm이라고 합니다. 아니 0.34%. 그러니까 0.3%도 아니고 0.034%. 그런 걸 갖다가 요거 이야기하면 복잡한 게 340 ppm이 정상입니다. ppm으로 촉이에요. 워낙에 적게 들어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저 나이 드신 분들하고 깜깜이 생각해. 어렸을 때 풀 크는 거하고 지금 풀 크는 거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풀이 이렇게 왕성한 풀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산에 나무도 이렇게 큰 나무가 없었어요. 다 뗄나무 해다가 선 게 아니고 옛날에 바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얼출산이나 불암산이나 가면 거기까지 올라가 사람들 나무 베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면 불암산이고 얼출산이고 전부 다 나무로 덮었어요. 바위는. 무엇이 그동안 뭔 일이 있었냐면 이산화탄소를 우리 공업하라는 이유에서 엄청난 생산에서 공급해 준 거다. 그러니까 어찌냐 풀도 크는 속도도 빠르고 나무도 크는 속도가 몇 배씩 우리 어렸을 때보다 빨라진 겁니다. 빨라지고 커지고. 북한이요 여러분들 나무를 안 심어서 지금 나무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이산화탄소가 없어요. 공업화를 진행을 못하다 보니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근데 탄소는 무거워서 확장이 잘 안 된다. 흘러가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해발 4,5,000m 올라가면 생명체 한 개도 없습니다. 뭐냐 이산화탄소가 없는 거 산소가 없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뭐냐면 아무리 햇빛이 내리지고 탄소가 풍부해도 광합성을 에너지를 생산 없어 광합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0.34% 옛날도 0.34%. 왜냐하면 식물이 아까도 이야기했지 그 밑으로는 먹지를 못해. 그렇게 줄어들지를 않아요. 미니멈이라 하지. 딱 밑바닥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가면 어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갖다 먹어. 지금도 아이러니 여기에도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부족한데 하면 그걸 증명했냐면 여러분들 농사꾼 이렇게 보면 알지만 고급 농산물을 하는 데 보면 참 탱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에카 이산화탄소 탱크 에카 탄산가스 탱크입니다. 이걸 공급해줘요. 그러면 크는 속도가 엄밀히 빠르고 과실도 좋고 튼튼하고 그런 거예요. 온실에는 0.34%도 그 나무도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탄소를 틀어줍니다. 여러분 위에다 한번 쫙 내려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져.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200ppm까지 생산성이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아까 300ppm밖에 340ppm밖에 안 된다 했잖아. 고막금을 보충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식물이 잘 자라요. 사막에 식물이 안 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도 대표적인 것도 하나죠. 물도 없지만 이산화탄소도 없어요. 이산화탄소 어디서 나오냐?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사막 자체가 유기물이 없어요. 분해할 유기물이 없고 이산화탄소 무거워서 거기까지 날아가지 못해요.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거라.
무거운 다 밑바닥에 있어요. 근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해서 저 온실에 가서 딱 덮박 온실이 되겠어요? 온실가스가 되겠어요? 그러면 질량 0.34%가 지상 150km, 200km 올라가서 그게 우리 온실처럼 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겠어요? 4,000m, 5,000m 못 올라가는데 대사기극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이익을 볼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사기를 칠 거 아니에요. 지금 인자는 이걸 뒤 돌리도 뭐래요. 여기 잘할 거면 탄산거래라고 해갖고요. 좀 못 사는 나라 거기는 많이 생산하고 제한을 하잖아 막. 그래갖고 외국에서는 자연 뭐 에너지를 했다 산산 뭐 시계 갖고 해갖고 뭐 바우처제도인가 뭐 해갖고 팔아먹고 그러잖아. 그래도 오고 이익 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경제 설비 못 갖춘 후진국은 계속 후진국으로 남아야 되고요. 선진국은 기술 발달되면 계속 자연 에너지 뭐 청정 에너지 생산하고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산소는 누가 생산하는지 아세요? 이 식물이 생산하는데 진짜 산소는 뭐냐? 바닷속에 드는 지구의 60내 70%를 차지하는 바닷물에서 생산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애들이 이 지구를 먹여 살릴 산소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생산하는 게 있어야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계속 먹이사슬이 형성되고 바다의 그 엄청난 에너지가 이 바다에서 나오는 게 탄소에서 나오는 겁니다. 탄소에서. 그럼 뭐 사람들이 뭐 아마존이 뭐 지구에 흑파라는데 아마존은 바다에다 대면 세장 조족지역이 있지 조족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호도를 하는 거예요. 호도를.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는 확산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생산해 준 만큼 그대로 전환해요. 그놈이 가서 이산화탄소를 가서 먹어주고 식물이 잘 자라준 만큼 에너지도 생산하지만 산소도 그만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갖다 불을 태우면요, 산소하고 산소가 가서 결합하고 다시 탄소가 이 CO2로 다시 나오는 게 이게 순환이라고 해요. 이 순환이 되고 최적 밑바닥에 0.34%를 바닥으로 까고 식물은 남는 걸로 저렇게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에 근거를 해갖고 또 뭐가 있냐면 기후변화가 있어요. 기후변화도 대표적인 사기극이야. 왜 그러냐면 지구란 것은 해구라고 있어요. 해구는 얼마 깊이가 되냐면 약 11km, 12km 정도가 됩니다. 깊이가. 우리 지상으로 올라온 거 한 7, 8km 밖에 안 되는데 땅쪽으로 꺼지면 11, 12km가 돼요. 거기가 다 태평양에 존재하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물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다른 것은 전부 다 추워지면 추워져서 질량이 커져요. 무거워져요. 근데 물만 그러네요. 추워지면 추워져서 물은 가벼워져 그래요. 그래서 빙상이 안 가라앉고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게 물의 질량은 어디서 제일 크냐면 4도씨에서의 질량이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 온도가 4도씨입니다. 질량이 크면 미생물이고 뭐고 움직임이 둔해져 그래요. 그래서 어은 것보다 얼어서는 변할 수 있는데 4도씨는 잘 안 되어서 사람들이 연구 같은 4도씨가 제일 좋다. 근데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냐, 물은 제일 무거운 물은 어디로 가요? 질량이 크면 바닥으로 깔아놓겠죠. 그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정확하게 4도씨 물입니다. 그 4도 물이 차곡차곡 어디까지 정해졌냐? 수십 몇십 미터만 나오면 거기다 4도씨예요. 적어도 100에서 150m 완벽한 4도씨입니다. 껍데기는 어찌냐면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는데 진짜 무거운 놈들은 그냥 땅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바다 물 밑에. 그래서 지금 거기가 질량이 커요. 그래서 해양 신충수 같은 걸 먹으면 질량이 큰 물을 먹기 때문에 그 가라앉았던 물들을 갖다 먹으면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거 아까 심층수를 바꾸고 그게 그렇게 좋은 건데, 이 물은 어떻게 온도를 변화를 시키냐면 바닷물이 뜨거워지냐 차가워지냐에 따라서 이 지구 온도는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껍질은 이렇게 올라요. 우리 지중해 연해가 북극으로 가고 찬물은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한류 난류 이렇게 하고 교차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한류가 어디가 있냐면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따뜻한 기후가 어찌냐면 쭉 유럽도 이렇게 타고 지중해 쭉 그래서 북극을 갖고 순환돼갖고 다시 내려오는데, 이게 우리 동해바다도 그렇고 내려오는 건 전부 다 한류가 내려오던 지역이에요. 동해바다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거 어찌냐면 북극하고 뜨거운 거하고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해류가 빨라져요. 여기서 열을 갖다 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해류가 빠르면 어찌냐면 여기 집 물을 갖다가 어쩔 듯 없는 걸 갖다 북극에서 다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북극이 녹아요. 그러면 녹은 놈이 녹아갖고 따뜻해지면 여기하고 온도차가 없어요. 그러면 또 늦어져요. 그러면 다시 또 얼어요. 이걸 반복하는데, 이게 뜨뜻한 물이 북으로 올라왔을 때가 라니냐 현상이라고 해요. 아니, 엘니뇨 현상. 그 다음에 찬물이, 바닷물은 그게 정확한 이야기죠. 저당물은 그 껍질도 돌지만 큰 주기로 어찌냐 상하가 뒤집혀. 우아래가 뒤집혀. 그래서 우아래에서 찬물이 많이 올라올 때가 라니냐 현상이라고 하고, 뜨거운 물이 많이 올라서 시기가 순환이 늦어지면 엘니뇨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라니냐 엘니뇨인데 요즘엔 라니냐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지금 계속 시원한 거, 북대서는 거기 더 차가운 거예요. 그리고 북극의 얼음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이거 차가운 기운이야. 그래서 작년에 2년 전, 3년 전 계속 추워지고 있어요. 추운 것을 갖다 영하 몇 도 내려간 게 추운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언제냐면 첫 얼음이 언제여서 추워지기를 생명체가 살 수 있는데 언제 끝나냐는 얘기예요. 매년 몇 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냐, 냉해 피해. 과일들한 냉해 피해가 있냐면 꽃이 피었는데 차가워 몇 cm가 오는 거야. 그게 언제까지냐는 얘기지. 지금은 5월달까지 옵니다. 그리고 첫 얼음이었을 때 작물들이 못 살고, 첫 서리가 아니고 얼어본 게 언제냐. 옛날에는 11월, 12월 돼서 잘 안 얼었어요. 요즘은 10월 중순 넘어가면 얼어봅니다. 그건 뭐냐면 작물 재배 기간이 짧아져요. 이 작물 재배 기간이 여기 기근이 된다고 해요. 여름에 뜨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겨울에 추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재배 기간이 짧아지면 기근이 드는데, 요즘은 이제 현대 기술로 많이 극복이 된다. 온실에서 키우고 또 난방도 오고 냉방도 오니까 그게 여러분들 크게 못 느끼시겠지만 무역도 활발하니까 잘 모르는데, 그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언제냐면 이런 기후때가 언제 오냐. 지금 지금 계속 그 기후를 닮아간데, 그게 중세 때 온 겁니다. 그게 뭐냐, 봉건사에 있고 암흑시대라고. 그때는 어찌냐면 자꾸 기근이 들어. 근데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추위가 왔고 다 얼어버렸어. 꽃샘추위가 왔고 다 얼어버렸어. 그럼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뜨거울 때만 잠깐 해볼 수 있는 작물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따뜻한 시대 유럽 인구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늘었다가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러니까 기근이 들고 자꾸 배고프면 인구가 줄어요. 그런데 민심이 흉흉해져갖고 자꾸 난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는 놈들이 전부 다 이런 거 다 선동원돼갖고 책 갖다 다 불살라.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다 불살라 불고. 그러고 뭐냐면 누군가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마녀 사냥이 시작된 겁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십자군, 몇백 년 전쟁, 십자군 전쟁 같은 걸 일으켜요. 이게 기후 때문에 일어난 일이래요, 전부 다. 살기가 폭폭해지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 지금 딱 그 시대로 진입하는 순간이에요. 이게 큰 주기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기운데 마치 온실가스를 많이 떼갖고 어찌게 한 것처럼 막 이야기한뒤 그 증명을 하나 해줄게요. 태양에서 빛이란 게 쫙 와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덩어리요. 우리 지구를 딱 통과하면 자외선이나 아주 해로운 물질들은 오존을 통과하면서 상당 부분 제거가 돼요. 근데 뭐냐면 우리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삼원색이고 빨강, 노랑, 파랑이에요. 여기가 에너지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있고, 진짜 큰 에너지는 이제 근적에서 온적에서 여기 들어있는 적외선. 그러니까 빨간색 밖에. 근데 그건 눈으로 안 보여.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그 식물에 영향도 많이 미치고 우리 피부에도 미치는 자외선, 보라색 밖에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보라색 되어 있는데, 이게 에너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를 뚫고 들어왔고 우리 지구상으로 싹 들어오면은 모든 물질은 만나면 다 달궈집니다. 물하고 만나도 달궈지고, 공기하고도 만나도 달궈지고, 다 달궈지고, 쇳덩어리 만나도 당근, 흙덩어리 만나도 다 달궈지는데 딱 냉각시키는 물질이 한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를 만든 이산화탄소 열을 싹 뺏어가요. 뺏어갖고 그냥 탄소로 바꿔보고 산소를 내놔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하고 오토, 탄소하고 오토하고 하고 있는데 강력한 결합이 되는데 그때 떼내기가 보통 식물 안 돼요. 그걸 떼내는데 태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식물이 떼내고 자기가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다 저장해갖고. 그러고 뭐 어쩌냐면 유일하게 지구상에 가갖고 이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냉각이 돼요. 거꾸로. 냉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물질. 그게 그 냉각이 어디서 제일 많이 해요? 산소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게 어디라고 했어요? 바다잖아요. 바다가 냉각을 시켜요. 그 다음에 나무가 나무, 모든 식물들이 냉각시키는데 아마존이나 여기 있는 식물들을 다 냉각시켜주기 때문에 지구가 유지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어찌냐? 불나버려요. 다 타죽어버려, 타죽어버려. 근데 이 이산화탄소 에고라는 부통령이, 미국 부통령이 있잖아. 노벨상 상사. 요놈이 그때도 이런 논개가 그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시끌벅적했어요. 그런데 내가 딱 입증해서 지가 나서갖고 딱 이제는 더 이상 반론하지 말라고 딱 찍었는데 그게 근거로 잡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옛날 고대 기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빙하를 팝니다. 빙하를 열고 막대봉으로 쭉 파내요. 그래갖고 빙하가 여기 몇 년대에 형성된 몇 년대에 갖고 빙하가 요거 층이 됐는데 꽃가루부터 뭐 여러 가지 있는 걸 연구를 해갖고 그때 기후는 뭐였고 그런 꽃가루가 날렸으니까 이럴 때 됐다. 그게 지구상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구상에서 이렇게 어땠냐면 열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때 그때가 이산화탄소 함량이 높더라. 이걸 근거로 잡아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범위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엄청난 오류거든요. 왜 그러냐? 식물이 죽어버리면은 여기 그 지구가 열자라 그래요. 그때 이산화탄소 함량이 높다는 것은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소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덩이가 되어버리죠. 적반하장이라는 게 그게 거꾸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근거로 잡아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나쁜 놈들이고, 근데 그걸 모르겠냐? 나도 아는데, 여기 있는, 그 참여 안 하면 나도 아는데. 과학적이고 학술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반론을 제기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날 청해. 요거 뭐 노벨 평화상 날 받았으니 조용히 해라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이산화탄소가 아주 나쁜 가스로 되어버렸고, 지금도 이산화탄소를 소비를 안 해주면은 식물들이 소비를 안 해주면 지구를 냉각시키는 물질은 아무것도 존재하잖아요. 불나버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구가 불났을 때 보면 이산화탄소 함량 높은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산화탄소는 나오는데 그걸 소비해서 다시 냉각시켜줄 식물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비극이에요, 비극. 이산화탄소 함량이 높아서가 아니라 지구가 어떤 이유에서든가 식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달궈진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산화탄소 부지런히 소비해야 된다. 차도 많이 타고 다니고 불도 많이 져고. 즉 다시는 이산화탄소 많으면 더 많은 식물이 자라요. 그러면 98%의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갔을까? 식물이란 유기자원으로 다 돌아갔는데, 유기자원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은 하나 알아셔야 할 것이 이산화탄소 제일 많이 드는 건 석회입니다. CaCO3라고, 그러니까 탄산석회죠. 이게 뭐냐, 우리가 말하면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우리나라도 석회암의 정선이나 뭐 장내나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거는 지구 생성 당시 생성된 광물이 아니고 생명체가 만들어 놓은 광물이에요. 그게 뭐냐, 아까 시아노박테리아든가 뭐 허다못해는 여기 우리 그 후손들이 산호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지각장제 바닥에 쌓였던 것이 지각장제에서 뒤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탄산석회는 광물이 인조광물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요. 그리고 인조광물이기 때문에 생석회와 물하고 만나면 불납니다. 타요. 생석회 타잖아요. 이건 천연광물이 아니라서 그래요. 다시 돌아가는 이산화탄소 다시 배출하는 겁니다. 가스 나오죠. 옛날 카발트라고 혹시 아시죠? 네. 카발트가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물하고 만나게 되면 반응을 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반 광물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땅속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묻혀있는 게 다 그게 이산화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멸종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생명체가 다시 유기물을 분해하니까 그때 다시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 그 이산화탄소가 생명체가 요거
분해를 해서 이산화탄소는 그때 다시 6억 년 전부터 이 식물들이 다시 번성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성에서 박사님 그 배 농가가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공장이 막 들어지면서 매연이 막 엄청 나왔는데 그분들이 7년 동안이니까 배 농사가 그렇게 잘 됐다니까. 대박 나고. 하여튼 이게 자연적으로 탄소가 본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좀 말도 안 된다. 북한에 제일 시급한 게 탄소를 공급해줘야 돼요. 공장을 세워줘. 이산화탄소를 세워줘요. 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 인공적으로 만드는 그 탄소 가스 하우스에다 주변에 그걸 식물을 키우는 거하고 저기 그 톱밥 만들어 놓은 거를 발효시켜 가지고 다 똑같은. 예 똑같은 성분 똑같은 성분입니다. 똑같은 성분이야. 탄소수란 넣고 똑같은 한 개도 안 틀리고 뭔 차이가 있냐? 공급하는데 편리성 차이가 있겠지. 옛날에 뭐 농사 잘 되려면 볏짚이나 이런 거 땅속에서 열도 나고 쭉 하고 나면 미생물이 번성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들어. 그러면 식물이 튼튼하게 잘 자라요. 사람들은 뭐 땅속에서 뭘 많이 빨아먹고 잘 자란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광합성을 자라. 모든 에너지는 광합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환기도 팍팍 잘 지키고 그러면 하다보다 할 일 없으면 담배라도 피워서 이산화탄소 볏짚만 막 잘 넣어도 농사가 뭐 쉽게 되겠네.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이 나고. 왜 그러냐면 간단해. 볏짚이 요만큼을 넣었으면 요만큼이 분해가 되면 요만큼을 다시 키울 만큼 에너지가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미생물 작용으로 해서 뿌리에 그 뿌리하고 상호 작용이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그게 미생물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런 오류가 나와. 그러니까. 미생물의 종류는 너무 많으니까. 자연재배에서 또 틀리지. 그 석유는 뭐가 된 거예요? 석유도 전부 다 생명체입니다. 식물이나 석탄이나 석유나 그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지는데 이거 잔재물이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가서 압력이 가해지고 수많은 세월이 땅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압력에 의해서 기름자들이 짜진 게 석유고 그걸 갖다 딱 넣고 탄화된다 그러거든. 탄화돼서 만들어진 게 석탄이야. 그러니까 석탄이 갈탄, 먼탄, 청년탄, 먼탄이 있는데 그게 저 기름이 짜지는 과정 중에 놓여 있는 것들도 있고 갈탄인가 뭐 청년탄 뭔가는 좀 기름 성분이 좀 있어요. 그게 전부 생명체예요. 회장님 그러면 이제는 그 뭐야 하우스를 어쩌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더 잘 키려면 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우스에서 흥가하고 노지에서 흥가하고 성장 차이가 4배, 5배 차이, 서너 배 이상 차이 나요. 하우스가 훨씬 잘 똑같이 자연재배를 아무것도 안 줘도 안 주면 안 줄수록 더 잘 크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물. 수분 함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잘 커요. 여러분들은 혹시 저 산에서 뭐 바위에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면 물이 내려온 것이 막 물을 저장했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 식물이 다 만드는 거예요. 계곡물이요 전부 식물이 다 만든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불암산에서 물 내려온다 그러면 전부 다 뭐 어디다 저장했다 나무가 저기다 내려왔는데 불암산 바위에는 단 1g의 물도 저장 못해요. 물속으로 물이 바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저장을 해요? 그러면 계속 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식물이 생산하는 거예요. 식물을 얼마큼 생산하냐? 맥시멈으로 예를 들한다면 그 맥시멈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맑고 건조한 날 지가 안 시들고 안 죽을 만큼을 생산해야 돼요. 안 시들어 죽을 만큼 바삭 물 하나도 없을 때 그만큼을 생산해요. 근데 날씨가 좀 흐렸다, 해가 짧았다, 습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여기서 소비를 얼마나 해. 근데 맥시멈에다 딱 생산량을 만들어라는 캐파를 만드는데 소비를 안 하면 뭐죠? 남겠죠? 내보내. 그게 흘러내려오는 물이야. 그러니까 가물면 가물수록 최대 생산에 버릴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물이 많은 것은 맞아. 근데 그것을 가물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해석을 잘 해봐봐. 맥시멈으로 만들어놨으니 지가 소비를 다 한 거야. 그래서 물이 안 나와. 근데 흐린 날이 많으면 물량이 확 늘어. 맥시멈에다 맞춰놨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냐 흐린 날 가서 바위 밑에 가면은 나무가 있는 바위 밑에 가면 물이 줄줄 나와요. 똑똑똑똑똑 떨어져.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바위만 있는데 나무 몇 그루만 있어도 물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생명체가 만드는 물이지. 그게 어디 바위에 저자고 저 우리 스님 같은 거 어떤 분은 땅 밑에 속화 올라오고 나온다고. 어디가 저 속화 올라올 그 바위에 구멍이 있어요. 이게 겨울에 지금 이파리 없을 때하고 이파리가 나올 때 물량이 틀리대요, 계곡이. 그럼 당연히 다르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식물은 휴면을 안 합니다. 쉬질 않아요. 겨울에도 계속 활동해. 그러니까 이제 활동량은 좀 줄기는 해도 거기서 계속 물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생산했다 이른 봄 되면 싹 올라갔다 휘어갖고 여가 사이토카인 호르몬하고 같이 올라간 뒤 날씨가 추우면 다시 내려와요. 그때 딱 내려놓은 물 받쳐서 먹는 게 보로세요. 한번 이제 올라가면 내려오는 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때 지나면 아무리 구멍 뚫어놔도 물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올라가는 물이 아니라 내려온 물이 없기 때문에. 박사님, 제가 한번 해보다가 말했는데, 밥다루 물다루 있어요. 음양식사과. 그분들이 처음에 물 밥다루 따라오다가 나중에 물을 안 먹는 거야. 며칠씩 안 먹어. 이게 뭐냐면 피부로 먹는 거야. 피부로. 근데 거기까지 경직이 가긴 어렵고. 그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이게 제가 그 가로수 뽑힌 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그 인터넷에 검색하고 가로수 뽑힌 사진을 보니까 그 가로수 이렇게 딱 있고 보도가 물론 깔려 있으니까 여기 쓰러졌는데 뿌리가 그냥 제 생각은 이렇게 가로수 크니까 그 면적만큼 뿌리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딱 그 구멍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가.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물이 많으면 뿌리를 안 만듭니다. 물이 없어야 뿌리를 만들어요. 그 뿌리에서 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뿌리는 우리 속으로 땅속으로 들어갈 때 절대 땅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지표면에서 10cm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눈에 땅속에 들어간 것 같은 뿌리는 뭐냐면 금경이라고 해요. 뿌리 줄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뿌리는 뭐냐면 금모라 그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 작은 창자 융털처럼 상피세포가 늘어나고 양분이 입출이 그래요. 그걸 갖다 끝에 있는 부분에 이제 아쿠아포레이라는 조직에서 이제 들락날락 되는데 그런 게 털처럼 많이 났어요. 털보다 더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뿌리 안 닿고 바늘 한 개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나 있는 게 그 뿌리는 많아야 이 정도. 그 다음은 껍질에 있거든. 그 나머지 금경은 여기 갖다가 운반은 통로일 뿐이에요. 이렇게 규정됐고, 그 다음에 이거 금경은 자기를 지지하는 뿌리도 되고, 땅속으로 들어간 영양을 저장하는 것도 되니까 그렇고 굵어져요. 크기가. 그리고 통로도 많이 움직여야 되고,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오고 올라가고 있냐. 저 수목원 가면 청진기 되면 물 올라가서 고롱고롱고롱 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올라가냐. 나무를 베면 순식간에 시들어본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나무 잎이 안 시들 만큼 평합을 유지해 줄 만큼 물이 공급에는 그 공급이 중단된 순간 바로 시들어요. 그렇게 많은 양을 물을 갖다 소비를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는 유칼립투스나 뭔 나무를 심었더니 지하수를 다 고갈시킨다고 그러면 또 다 빈 나라도 있어요. 아주 무식한 나라. 나무가 다 지하수 고갈시켰다고 비온 나라도 있다니까. 그 나무가 아주 나쁜 나무라고 해갖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식물은 스스로 생산 안 하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연에서 비 한 번 오는 것 같고 맨날 며칠 저장해갖고 먹을 물이 어디다 저장을 해갖고 며칠 먹어. 못 살아요. 근데 그랬다고 우리는 농사짓는 자연에서 이렇게 보고 농사짓면 물 안 주면 죽어본 게 그걸 보고서 자연을 평가를 해보라. 아주 대단한 사람. 농업을 통해서 자연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오류고. 진짜 농업을 보려면 나 같은 사람 농업이 없고 엉터리라고 그런 것은 뭐냐. 자연을 통해서 농업을 바라보니까 농업이 완전 이런 엉터리라. 근데 시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농업을 통해서 보면 뭐든지 줘야 산다고 생각해. 영양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1부터 100까지 다 진행을 하세요. 그건 자연의 건 누가 진도 없는데 누가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서 잘 보고 무성하게 크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응태를 왜 이렇게 할까? 내가 그 내 책에도 써놨는데 내가 뚝방에서 이러고 꼴을 비다가 이러고 소를 주는데 비고 나면 누가 비비 주고 갈아엎지도 않고 뭐 물도 안 준대. 어느 새가 며칠 만에 가면 또 달아 있는 거, 또 자라 있는 거. 이게 자연이다 이 말이야. 근데 농사는 한 번 농사 짓고 나면 또 뭔가를 넣어줘야 되고 갈아엎어야 되고 물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다 이치 안 맞지. 그래서 얼마나 멍청한 생각을 하냐면 바위에 사람 식물이 나무가 있고 식물이 있으면 바위를 뚫고서 바위 속에 뭐 신기한 물질이 있어 그걸 빨아먹고 산다고 생각했어. 대부분의 사람 0.1mm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왜 나무에 걸쳐있냐? 나무는 햇빛이 싫어. 아까 그 어시기는 금모라는 것은 햇빛을 닿으면 순식간에 사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햇빛을 피해서 막 가요. 그래갖고 가다 보면 금경이 자기가 수용하는 게 많아져. 그러면 이게 근압이라고 해갖고 압력을 해서 바위를 벌려서 틈바구를 보면 더 깊이 들어가 틈바구를 들어가. 그러다 나무 바위를 쪼개버려. 그 속으로 도망간이라고 골이 들어가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그놈을 전부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거고 다 그놈 빨아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바위 빨아먹고 살아. 그럼 바위가 빨아먹으면 바위가 더 작아져야지 됩니다. 그 가로수 그 뿌리 부분에 그 넓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면적하고 여기 위에는 한 반경 지름 한 10m 정도 되는데 그거하고 맞먹는다는 소리예요? 그 면적이. 밀도. 그러니까 아주 조밀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대개 보면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딱 한 가지 있어. 뭐냐면 우리가 흔한 이야기로 식물은 몸뚱이 반을 땅에다 묻어놓고 산다 그래. 그러면 그 묻어놓은 것 중에 항상 명심해서 드려야 할 것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지상부하고 지하부하고 항상 균형이 맞아 있어요. 물이 많으면 뿌리 양을 줄이고 물이 없으면 뿌리 양을 늘려서 항상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식물은 그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물은 생산자예요. 생산은 뭐 광합성만 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1부터 100까지 다 생산해요. 태초에 생명체가 있었다면은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면 한 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잘 스스로 살아가는 만드는 법을 다 태초 생명체부터 배워갖고 알고 있어요. 댓글에 박사님 역시 송강호 박사님이십니다. 페이스북 방송할 때 역시 송강호 박사님이십니다. 방금 물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농사짓는 입장에서 물을 어떻게 줄 것이냐가 가장 자연재배는 필요한데. 물을 안 주는 게 최상책이고, 근데 줘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채소 종류예요. 생육기간이 2, 3개월로 짧은 거죠. 그러면 우리 그것을 넣어놔도 보통 채소들은 이 땅에 와서 비료를 먹었던 모종 같으면 이 땅에 와서 적응하는데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농작물 비료 주면 한 4, 5일, 일주일이면 그냥 나 춤추고 또 도망간디. 얘들은 적응하는 데만 그렇게 오래 걸려. 그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서 걔네들은 물을 준 게 훨 나아. 그래서 상추도 물 안 주면 기가 막히게 자라는데 그렇게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대요. 그걸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채소 종류는 계절이 바뀌면 꽃이 피어든다 할지 배려버려. 그러니까 그걸 생육기간 단축할 필요 있는 것들은 물을 줘. 물을 줘서 키워 실제로. 근데 그렇지 않고 나무나 이런 것들은 딱 계절 갖고 있는데 딱 적응해보고 나면 물 주면 바보야 내가. 주는 대로 손해. 박사님 그게 지하수냐고 되게 연관이 아무 상관없다. 이거 제일 잘 자라는 게 자연재배가 잘 되는 토양은 어떤 토양? 모래땅이거나 자갈땅이야. 진흙땅에서는 안 돼. 물 때문에. 전필투가 제가 제일 나. 제일 안 좋아. 네, 그건 어디냐 물이 안 빠져. 맞아요. 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다음 맞으면 독성이가 되고 그다음 배 죽는 게 뿌리는 껍질에 사는데 맞아. 껍질에 사는데 이 껍질 속으로 진흙탕에 들어가면 공기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공기 소통이 안 돼. 공기에서 모든 거 얻는데 공기 소통이 안 되면 얘들은 완전히 근데 껍질로 올라가면 파탄 말라. 박사님 그
부둑에다가 그 땅 위에다가 그 토목용 부직포라고 그 손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깔고 거기다가 까만색 비닐 깔고 거기다가 그 팔레트 갖다가 짜가지고 목재로 이렇게 단열되게 그 식물 뜨겁지 않게 그렇게 지금 그 제가 그 비닐 깔고 팔레트 깐 거는 지금 저희 밭에서 제가 지금까지 해본 거 중에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제일 좋지. 근데 왜 그러냐면 공기가 있고 뿌리가 숨을 공간이 거기 같다. 그 비닐 밑에다가 그 손 같은 거 깔아보려고 그러는데 어떨 것 같은데? 식물이 제일 좋아하는 그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뿌리가 제일 잘 좋아하는 장소라 그 위치가 어디냐? 처음에 식물을 이렇게 그 척박지다 심으면 낙엽이 떨어져요. 낙엽은 썩지가 않아. 자연산은 썩지 않아. 우리 식물 농작물은 썩어. 이건 안 썩어. 농경. 자연재배는 안 썩고. 안 썩으면 어떠냐? 밑에서 또렌 세우면 분해가 이루어져요. 그때 분해는 미생물도 하지만 대개 보면 벌레들에 의해서 먼저 분해가 돼요. 그래갖고 잘게 뜯어놔. 그러고 나면 이제 미생물이 붙어요. 근데 이거 미생물이 처음부터 붙어도 못해요. 그러고 나면 식물 뿌리가 제일 좋아하는 데는 어떠냐면 지표면하고 요 부엽도가 만나는 선. 여기가 식물 뿌리가 제일 많이 있어. 그리고 거기서 커야지만이 공기도 소통이 되고 자기가 숨을 공간도 충분하고 제일 잘 자라.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못 얻었다 그러면 그 층을 일부러 만들어준 게 산에 올라와서 보면요 부엽도 건드려놓고 2cm만 파면 삘건 땅 그대로 있어요. 뿌리가 많아요. 예? 뿌리가 많아. 아니 부엽도 밑으로 들어가면 네. 없어. 없어요. 빠하게 생땅 나와, 생땅. 많이 맞았어. 그 숨 사이에가 있다니까 뿌리는. 그러니까 그런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것이 제일 좋은 것이 그 부직포를 깔고 두 번째 위에 비닐을 덮어줘요. 그러면 그 공간으로 인식해서 그 살아. 식물은 흙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게 농업이야. 식물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식물은 공중에서 매달려서 살고 발 속에 들어가서 살고 먼지 위에 땅도 아닌 엉뚱한 데 가서 다 살아요. 그 땅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마음에 죽는 게 아니라 없으면 말고 사는데 첫 번째 햇빛이 안 들어야 되고 수분을 만들어낼 공간이 있어서 공기가 소통이 돼야 돼. 그런 공간만 있으면 모든 식물은 다 살아. 비가 많이 조금 습한 지역으로 가면 습도만 높으면 그냥 뿌리 땅속으로 안 보고 공기가 줄줄 흔들어 놓고 바람이 할래할래 하면서 사는 식물도 많아요. 저 변산반도 가서 바위에서 뿌리 내려놓고 사는 식물도 있거든요. 아주 신기한. 멀칭을 안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멀칭하면 좋아. 근데 또 환경운동가들 이야기로 또 멀칭하면 뭐 비화학적 요소 뭐 어쩌고저쩌고 따지면 나 성질은 게 안 맞게. 두더지가 구멍 많이 파서 부모지가 자연재배가 우리 걸 하다가 한 게 제일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거나 혹은 뭐 크게 또 지장도 안 주는 건데. 아니 어릴 때 심으면 이게 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겉대가 문제 크면은 상관없는데 경운을 안 하니까 아주 두더지가 아주 구멍 하도 많이 파놔갖고. 근데 조금 막 심어갖고 조금 이제 심으면서 좀 맺고 불고 심으면 좀만 그 기간만 넘으면 뿌리만 참기 시작하면 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 멀칭을 할 때 밑에 비닐하고 위에 부직포를 깔게 아니야, 부직포를 깔고 부직포를 깔고 멀칭을 하는 네. 이게 제초 매트로 사용하는 거는 또 네, 제초 틀려요. 매트요. 제초 매트는 자 제초 매트는 어디냐면 그러니까 조직이 네. 여직이 뭔 조직이라 합니까? 우리 편 조직으로 뭐라 우리 직조 조직으로 그러니까 직조가 네 가지 있어서 우리 사람들. 아니 물이 안 들어가는 게 문제라 여기가 먼지만 있어 비 며칠만 오면 여기서 싹이 발화를 해요. 생명체랑 발화를 하면 절대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직조 사이로 뿌리를 뚫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제초 매트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해봐야 기농 온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가수 나무 심으라고 제초 매트는 야무짝지게 정리한다. 1년도 안 해갖고 땅을 뜨고 통곡한다. 다 나오거든요. 이거 예측을 잘라니 이제 제초 매트 때문에 예측이지도 힘들어요. 그럼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에이 농촌 여기 지는 미루는 놈 여러 곳 가서 해보면 풀 싹 잡아먹건데 이러고 생각해. 농민들이 안 하는 이유가 해봐야 소용없거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그 밑에다 비닐하고 같이 까게 되면 위에서 싹이 터져 뚫고 들어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오는 것들이 삐직삐직 그것만 해놓으면 삐직고 올라와요. 그건 비닐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놓으면 올라오는 풀도 잡고 내려가는 풀도 잡고. 그러니까 배초 매트는 제일 먼저 내려가는 풀이 먼저 씁니다. 근데 그 비닐로 내려가는 풀을 정확하게 잡아요. 올라오는 풀도 잡지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검정 멀칭을 해갖고 햇빛을 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초 매트를 깔고 그 위에 검정 비닐을. 그래서 이제 일반 작물일 경우는 저도 이제 그렇게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데 애지간하면 검정 멀칭을 해줘요. 과수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생육 속도가 몇 대 빨라져요. 저는 그것도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 부직포 깔고 그 위에다 비닐 멀칭을 해. 그러면 부직포 사이에서 훨씬 수분이 부직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가 편하게 돌아다닌다고, 뿌리가 편하게 한다고, 근모가 편하게 뻗을 수 있다고. 부직포는 뭐 해로운 물 쓰고 그런 거 없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부직포가 이제 문제가 분해가 돼서 아까 미세 플라스틱을 형성하고 뭐건데, 근데 그걸 녹이는 애들은 없다니까요. 식물체가 녹여서 식물체 안으로 빨아들일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물론 자연 용철 비스페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빠져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 비닐 종류는 그런 거 많이 안 나옵니다. 토지고추도 자연재배가 다 되죠. 안 되는 건 없죠. 이제 시설 재배 시설 재배가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비가림하는 게 좋죠. 예. 비를 일단 안 맞는 게 최선책이에요. 우리 집 와서 지금 포도 보면 포도가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기가 막혀요. 올해 유득이 농사를 접촉할지 했어요. 또 올해 내가 포도에다 투자한 시간이 엄청 많아요. 달달마. 아로니아가 3년 차인데 제가요. 만 3년이 됐어요. 한데 알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그 유기농 할 적에는 알이 끓었었거든요. 요즘은 작년부터는 그냥 먹어도 돼요. 동네 사람들도 이 집 아로니아는 왜 이렇게 맛이 좋냐고. 단맛이 나와요. 그 장마 때 열과는 안 생길까요? 노트이브 하시니까 그런 거. 포도요? 포도? 예. 네. 너무 자기 힘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달면 열과 나와. 근데 나오는 품종이 있어. 다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딱 한 숟갈 품종. 베닐베라도라네. 근데 그것도 많이 달리면 열과 나오고 힘에 맞게 달면 절대 열과도 안 오고. 그러니까 속가주기만 하면 속가주기를 잘 속가줍니다. 그 박사님 좀 아까 말씀하신 그 까만색 멀칭을 하면은 그 생장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박사님 하우스 안에서는 까만색 멀칭하면은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노지에서 까만색 멀칭하면은 제가 볼 때 뜨거워가지고 뜨거운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 하우스도 마찬가지. 검은색 하면 뜨겁지. 근데 과수 같은 거 자기 스스로 그늘을 만들게 뜨거운 거 별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이런 채소 같은 거 할 때는 여름에는 흑백 멀칭을 써가지고 백색이 우로 오고 흑색은 땅으로 들어갑니다. 옆에 흑백 멀칭 있어요. 우리 집 보면 흑백 멀칭 많이 봤어요. 쓰잖아요. 그거 하면은 좋아요. 거의 첫째 풀 안 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생육 때문에 생육이 훨씬 좋아. 생육 때문에라도 해야 돼. 풀 말고. 습이 항상 좀 유지가 되니까. 그러지. 습도 유지하고 그러면 지가 만드는 양 덜 만드는 게 덜 힘들고. 이게 멀칭 안 그 하고. 백색이고 안쪽은 겨울에는 까만색이고. 검정색이 위로 올라와야 되고 여름에는 하얀색이 위로 올라와야 돼. 그저저도 싫으면 녹색 멀칭을 써. 그 하얀색으로 이렇게 된 멀칭은 이거 겨울철 같은 녹색 멀칭 이게 반사돼가지고 이파리 뒷면에 이렇게 그 하얀색은 빛이 들어와가지고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 반사광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빛이 우리가
빛이 제일 많아도 제일 잘 사는 식물이 뭐냐? 옥수수예요. 그걸 광보상점이라 그래. 광이 얼마큼 몇 눅수가 올라도 제일 높은 거죠. 그게 55,000 눅수가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먹는 게 옥수수인데 옥수수가 제일 많이 먹는 게 55,000이야. 그러면 여름에 나오는 빛은 15만에서 20만 톤 눅수 정도 나와요. 그러면 식물에 필요한 것에 서너 배가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소 피해라 그래요. 일소 피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닐을 하나를 덮으면 어찌냐? 보통 80%를 봐. 투광률. 뭐 지들은 93% 찍었는데 대체 학술적으로는 80% 정도. 그러니까 80%면은 10만이 왔죠, 8만이 왔죠. 거기다 이중 비닐로 하면 8만을 한 번 더 통과하니까 88은 여기서 64,000 눅수가 들어오죠. 이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 더 좋고. 더더 이제 하면은 여름에는 햇빛이 남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하다 싶어갖고 그 차광망 30%짜리를 하나 하우스 같은 거 쳐주게 되면은 그 상추라든가 이런 것도 잘 자라. 잘 자라. 예, 도마도도 그렇게 해요. 토마토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햇빛이 여름에는 남아서 맹수고 겨울에 없어서. 겨울에는 얼마냐? 저 햇빛 좋은 날에서 5만 눅스 정도 햇빛이 나와요. 3만에서 5만 눅스. 2월달, 2월, 12월, 1월, 2월 정도. 그러면 비닐 하나를 딱 쳐면 3만에서 왔는데 3만 하면은 어째요? 80% 3% 24,000 눅스밖에 안 들어요. 그러다 또 비닐 한 겹이 있으면 24,000에 또 80%밖에 안 들어오니까 만 몇 눅스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식물은 엄청 또 햇빛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햇빛 투광성이 좋은 비닐을 써야 되고 여름에는 투광성이 나쁜 걸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과수는요. 과수 재배하는 하우스는 좋은 필름 쓰면 아주 바본 멍청이에요. 왜 그냐? 여름에는 다 남는다겠죠. 오히려 차광을 해야 하는데 햇빛 투광성 좋으면 전부 일소 피해라는 거예요. 작년 같은 햇빛이 뜨겁죠. 전부 다 일소 피해로 하우스 농가들 다 죽었습니다. 다 타버려. 입이고 뭐 열매고 다 타버려요. 뒤어버려. 근데 우리 그 같은 한 10년 된 비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피해는 안 나와. 투광성이 나고. 그러면 이 투광성 좋은 것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 겨울 농사할 때 필요한 거거든. 근데 과수는 겨울에 농사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지네. 안 지면 투광성 좋은 비싼 필름 써야겠어 안 써야겠어? 전혀 쓸 필요가 없어. 제일 싸구려 필름 갖다가 과수는 해야 돼. 그래야 햇빛 투광성도 나중에 햇빛도 덜 들어오고 겨울에는 뭐 어차피 다 열어놨는데 뭐 크도 않는데 햇빛 많이 들어가고 아무 소용 없죠. 봄 되면요 전부 10만 눅스 넘어갑니다. 10만 15만 눅스로. 그러니까 과수 농가가 비닐을 존나 한다고 룰루랄라 하면 아이고 난 농사 지름지고 가면 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식이 안 맞는 게 있다. 지금 천혜향 이런 것들 망감류 박사님 많이 열려있는 거 많이 지금 올해 냉해피를 입었어요. 그래도 그래갖고 한라봉이나 이런 것 좀 저거 내비향만 많이 열었지 천혜향하고 아주 황금향, 천혜향, 한라봉은 다 피해 입었어요. 네. 냉해라는 건 뭐냐면 하우스 옆에 옆창을 너무 빨리 개방하니까 불을 너무 많이 빨리 꺼버렸어요. 그래갖고 남짓고 열매가 많이 여기 열었는데 우리 거가 냉해 피해가 안 나와야 되는데 3월 10일부터 꽃이 피었어. 그게 빨리 얼어버렸지. 그리고 올 늦추이들이 꽃인 피가 왔을 때 그때 얼어버려. 그러니까 지가 쉬고 있어 딱 움츠려 힘면 들어갈 때나 냉해라는 게 없어요. 추워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막 물어 올라가고 활성화를 보이고 있는데 막 열매가 많으시게 딱 요만하게 열었는데 추워보니까 잎까지 노래 떠버렸어. 그때 박사님 작년에 그 천혜향에 망감류 같은 당도가 한번 혹시 재보셨어요? 당도는 안 재봤는데 엄청 살아. 엄청. 그리고 크기는 얼마나 되겠죠? 처음에는 농사 질 때 뭐 당도가 몇 도 중요하고 막 그런 관심이 있는데 농사를 하다 보면 다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말은 거야. 감칠맛 때문에. 큰갑다 먹어서 맛있으면 당도가 몇 도인데 뭔 상관이 되고 이런 식이 되죠. 옛날에는 막 사진도 찍고 막 재보고 연원가 재보고 쩌럼 재보고 막 다 알아보면 재미하는 거죠. 그럼 망감류를 광주에서 하우스로 하는데 보온을 안 해줘도 되나요? 아니요. 근데 그 보온제를 내가 이제 개발했는데
그걸 하울링 튜브라고 개발했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죠. 엄동산에 꽃이 피었고 한라산이 주렁주렁 되고. 전열세 늘어요. 전. 아, 히터 안 틀어줘도. 네. 엄청 신기해. 전기도 되게 조금 먹어요. 진짜 좀. 그러면서 배워야 되겠네. 그러니까 나는 할 일 없으면 그런 거란 말이야. 아니 남들이 안 만들어준 게 내가 만들어 써야지. 만들어줘도 엄청 비싸게 주라는 게. 농사 자연재배는 해보면 해볼수록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 사회나 뭐나 지금 현 사회에서 이걸 제대로 알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면 단가도 낮아지고 오히려 일반 재배보다 단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동력도 안 돼요.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단법인을 빨리 만들어서 교육을. 나한테 조금 일정 기간만 나오는 것도 더 많이 나오는데.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네, 사단법인을 빨리 만들어서 박사님 알고 있는 모든 교육을 우리가 다 받아야 돼. 또 이제 일부 사람들은 교육보다도 싸게 사 먹으려고 이제 널리 퍼져가지고. 아니 제가 이제 막 이산화탄소 강요하면 시민사회단체도 미쳤고요. 그러면 안 들었어? 근데 그거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야.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수소 언제 받고 과학이란 건 진짜 사선적인 거.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게 고생관념도 꽤 아니 뭐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점점 날씨가 저희 여기 살잖아요. 아침 저녁 추워서요. 지금 추워요. 네, 밤에 네.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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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원래 작년이랑 달라. 공주나 대전보다 습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쩌냐면 아까 늦게까지 추위가 오고 네. 빨리 추위가 오고 그 차이라니까. 온도 뭐 여름에 뜨거운 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겨울에 추운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차이가 늘 틀려지는 거예요. 소빙하기로 간다고. 그러니까 소빙하기로 가는 것이 이게 생물이 살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그러니까, 네.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게 기근이 없어요. 오게 돼 있어요. 혼란이. 그렇게 되면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중세 때 그렇게 그 유럽 대륙을 싹 쓸어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뭐 난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때예요. 전부 다 책 갖다 다 부잘라보고. 그거를 분명히 그러니까 대처를 어쨌든 해야죠 미리. 지금 이제 현생 인류는 워낙 기술이 좋은 게 이제 극복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무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국방부가 그런 피해를 입습니다. 북방구가 특히 유럽 대륙은 북방에서 아주 지나치게 위로 올라가 있거든. 그게 왜냐 지중해에서 난류 때문에요. 근데 그렇게 요즘은 식량 부족은 좀 따뜻해져서 해가 보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한계가 있지. 어느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해졌어요. 식량의 문제는 이제 극복이 가능했는데, 근데 농민들은 이제 힘들어지죠. 그 풀하고 냉해틀을 보면.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제 저 포도를 하고 있잖아요. 포도를 하고 있는데 멀칭하는 대신 요즘에는 이제 풀을 키우는데 풀하고 그 상관관계 물 주는 거하고는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포도를 키우면 예. 포도하고 풀은 포도가 어떻게 풀을 좋아할까 나빠할까? 귀찮아라고 해요. 귀찮지. 그 포도 밑에 나오는 풀을 죽이려고 노력을 해요. 실제로 죽여. 근데 노지 같은 경우 죽이는 기술이 가서 막 사람들이 관여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문제인데, 그 비어준 정도 수준이야 돼. 땅을 해짓거나 그러면 풀이 다 잘 커. 그래서 그걸 막아주고 위해서 멀칭을 해놓으면 아까 크는 속도라든가 포도 알 크기가 훨씬 커진다니까. 근데 왜 굳이 또 그 경쟁자를 갖다 심으려고 애를 써? 그럴 필요 없어. 자연 근데 발생적으로 노지는 풀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토양 유실을 막아줘. 경사지 같은 걸 토양 씻겨 내려간 걸 막아주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좋은데 풀이 너무 커버리게 되면 소통이 안 돼. 공기 소통이 안 돼. 아주 이제 만병의 근원이 되니까 잘 깎아주고 풀 초생재배하는 것도 괜찮은데 풀을 좀 키워서 키운다. 자연적 자연농법, 자연재배 말고 자연농법 어떻게 한다. 미친 짓이었어. 자연재배는 이만큼 수확을 하려면 자연농법은 이만큼도 수확 못해. 그렇게 하나. 근데 재배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심어서 가꾸고 기르는 거예요. 재배라는 것은 농업의 기술이고, 그것은 뭐냐면 태초에 우리가 인류가 해왔던 기술들을 집대성을 해가는 것이고, 그래서
땅은 자연의 땅을 사용을 하되 거기서 작물을 심어서 갖고 기르는 게 자연 재배라는 것인지. 그 자연농업, 아까 이야기한 자연농업 보면 심는 것도 안 돼. 하여튼 거기서 자연적으로 놔야 돼. 그리고 풀도 메면 안 돼. 크잖아. 그래갖고 다 크다고 하면 뿌리도 크고 뭐 하나도 못 얻은 거야. 재배는 그래 안 해. 적극적 풀도 방어를 하고 심는 것부터 내가 계획적으로 심는 거야. 5m를 심는다든지 나무를 30cm 간격을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농약을 안 하고 비료하고 퇴비 안 하지만은 아니 벌레가 와서 막으려면 봉지도 싸야 되고 안 그래요? 그래서 땅에 아주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서 나면 멀칭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충분한 생산이 돼. 근데 결과물이 어떠냐면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강한 것이 자연산보다 더 강해진다는 게 비에 안 맞으면 자연보다 훨씬 강해져. 그 상주의 그 화물농원에 옛날에 와 보시고 난 다음에는 안 오셨죠? 네. 저 이한민이라는 농장을 만들었는데 5년 동안 내가 매년 봤는데 잘 안 커요. 그거는 이제 노지 재배인데 이제 멀치만 그게 높게 했어요. 안 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일 첫 번째 물하고 관계고 물하고 관계에 있어서 땅 지질이 아까처럼 점토지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자갈밭이나 사석지가 훨씬 좋고요. 그러고 나면 안 클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묘목이 비료를 안 먹으면 묘목이어야 돼요. 비료를 먹은 묘목은 기본 5년을 간다. 5년에서 7년을 간다. 자, 가서 그걸 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서 산에다 나무 심었는데 가서 보면 알아요. 묘목 장사들이 뭐냐, 묘목 키우는 사람 다 비료 주고 퇴비 주고 언능 키워갖고 국제 만들고 피부 만들어갖고 공급을 하죠. 그러면 얘는 어째요? 저 혼자 스스로 사는 능력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 심어놓으면 어찌냐, 이제 와서 물 줄까, 이제 와서 비료라도 좀 줄까 기다리는데 어떻게 되냐,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상태에서 한 5년 지나요. 5년, 6년, 7년 가까이 가요. 이제 빠른 데는 한 5년이고. 그러다가 7년 지나면 아이고 이제 식물 입장에서 생각나, 아이고 나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아. 영영 이제 포기하고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서 자기 사는 방법을 바꿔요. 이제 자연에 사는 거. 그러고 나서 딱 가게 크기 시작하면 5년이나 7년 뒤에 가서 느닷없이 이러고 사람 키만큼 커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뭐 불총나되게 큽니다. 근데 저기 여기 형수 하나 있네. 순천에 가면 그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그 집에 가면 순천 무슨 면이냐, 송강면? 송강면이 아니고 송강면 있는 쪽에 그 보성하고 경계지야. 거기를 가는데 그가 무슨 면인지. 왜서? 아니 외선 아니고 하여튼 외선면인가?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근데 그 보성하고 경계, 예. 송강면 있는 쪽에. 예. 거기 가서 보니까요, 편백나무 숲 잘 크더라고. 왜 잘 큰가로 봤더니요, 편백나무 숲에 있는 나무가요, 씨가 매년 요만큼 묘목이 자란다. 씨가 떨어져갖고 그놈을 빼다가 그대로 옆에 밭에 그냥 비료 안 주고 퇴비 안 주고 옮겨만 놔요. 그래갖고 요만하나 크면 그런 갖다 쩌짜로 옮겨요. 터울이 일년 터울도 안 되고 그냥 갖다 심으면 그냥 뚝뚝뚝 커요. 이거 몇 시간 동안 틀려갖고 금방 커. 그럼 그건 뭐냐, 비료 안 묻는 놈이야. 그냥 처음부터 사는 것이 그 땅에서 그러고 사는 값다고 그냥 그러고 사는 놈이에요. 이 차이하고 비료 맛본 놈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각시도 있지만 나 거짓말 하더라고. 박선호가 이제